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저희 구독자분께서 리뷰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라이브 방송 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바로 주문을 했고요. 안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는 있었어요. 이 책은 최현식 미래학자 가 만든 책이고요.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착시의 시간이 지나고 2019년 말부터 금융위기 시작된다. 부동산 금융산업의 경제적 충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써 있어요. 표지를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은이는 두 분이신데 최윤식, 현식 두 분이십니다. 한 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고 한 분은 미래 예측 전문가이면서 미국에서 미래학, 철학, 교육학, 신학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미래학이라는 게 워낙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미경 TV에 출연해서 나오시기도 했죠, 이분이.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책이 경제 초보자들 혹은 경제를 조금 알더라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거의 손꼽히게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략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에 중국이 위기 탈출, 삼성 위기, 우리나라, 미국이 어쩌고, 미국 연준, 브렉시트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 지연, 이런 모든 키워드들이 담겨있는 어떤 도표인데요. 이런 표가 굉장히 많아요. 표, 그래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미래학이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분야죠. 전 세계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가 담겨 있고 그 위기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된다는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예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한 것을 예측하는 분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도 아마 건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한 채로 이 시나리오를 읽어야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막 되게 답답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막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요. 새로운 용어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나마 그냥 우리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리뷰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화폐를 발행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시중을 돌면서 몇십 배로 불어난 돈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들어가고 투자회사들은 이렇게 투자된 자산을 기초로 거의 돈과 다름없는 증권, 즉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시중에 유통을 시키고요. 이 사이클이 돌게 되면 은행이나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들도 자산 시장에 뛰어들어 돈놀이에 참여하면서 돈이 계속해서 추가적인 돈을 낳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다가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기는 거죠. 신용창조 과정이 생기고 돈을 빌려가지고 또 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금융위기가 생긴다라는 게 어떤 가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딱 올해가 10년이 넘었네. 벌써 2019년이니까. 그래서 올 때가 되긴 됐죠. 그런 사이클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밀리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충격 때문으로 보이지만, 자, 여기서 보호무역주의란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은 수출을 많이 하고
마이너스 항상 적자였어요, 미국은. 근데 뭐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특성도 있긴 하지만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자기 나라 이제 제품을 소비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이죠. 자, 근본적으로는요,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대요. 우리나라 산업이 밀리고 있는 이유. 왜? 사드 보복 이후 중국 내 한국 자동차의 판매량은 크게 줄었다. 사드 이후에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드를 안 하면 또 미국이랑 또 관계가 안 좋고. 그러니까 중간에 껴서 굉장히 힘든 국가죠. 자, 트럼프가 발표한 2020년 재선 구호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나는 공약을 지킨다. 이것이 트럼프의 재선을 이끈 핵심 프레임입니다. 앞으로 올해 내년 2019년, 2020년은 트럼프의 재선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행보들이 보일 거예요. 이게 경제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미국을 바라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요, 제가 중국을 몇 번 다니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서 줄줄줄줄 막 유럽부터 우리나라 다 힘들었을 때 중국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4조 위안, 우리 돈은 680조 원 정도, GDP 대비 17%의 자금을 풀었고요.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혀야지 이제 돈이 문제가 생기는데 유동성을 더 풀어버린 거죠. 그냥 확. 풀어버리면서 과잉 생산,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실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푼 자금은 먼저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국유 기업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설비를 늘리고 이는 산업 전체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중국은요, 덤핑 제품 잘 팝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기 힘들잖아요. 중국은 정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덤핑이라든가 아니면 좀 손해를 보면서도 뭔가를 팔아서 다른 산업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도 많이 하죠.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중국 정부가 푼 자금 중에 일부는 지방 정부 산하 개발 공사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개발에 쓰였다. 이건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눈으로 본 건데요. 집을 지으면 안 되는 입지에 집을 막 짓고 분양을 막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결과 집값 상승이 2선, 3선의 도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버블을 키웠다. 정말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물론 1선 도시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자, 중국이 버블이 이제 많이 끼어있는 이유. 버블이 꺼질 때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버블이 한번 확 꺼졌잖아요. 근데 얘네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겪은 적이 없고, 첫 번째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정권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요, 유튜브 되지 않아요. 구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정보, 이슈 그런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역 전쟁도 심지어는 중국이 무조건 이길 거야. 트럼프는 이길 수 없어. 중국이 최고야라고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빚이 너무 많고요.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예요. 그리고 너무 경제를 몰라요. 왜? 경제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뭐 떨어지고 폭락하고 망하고 해봐야지 두려워하고 대출을 조심해서 내고 거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제가 봐서는 위험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많은 데이터라든가 미래학자의 그런 예측도 있지만 그냥 몇 명만 인터뷰를 해봐도 그런 거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은요, 아파트가 빈집이에요. 인테리어를 안 한 채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한 투기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때 세를 주지 않습니다. 세를 줄 수가 없어요. 집에 변기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만 이렇게 있어요. 그런 어떤 특성.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콘크리트만 있는 집을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그나마 세입자한테 내가 시세보다 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내가 시세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줄게요. 아니 5,000만 원 싸게 줄게. 이게 되는데 중국은 투기적인 성향으로 하는 그 아파트 같은 거 보시면 다 그냥 빈집이에요. 한 동이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값이 올라요. 이게 완전히 문제죠. 수요와 공급이랑 좀 많이 안 맞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중국은요, 대미 무역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을 할 때 항상 흑자를 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이 미국 물건을 사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 거를 사가는 게 더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도,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것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일걸? 네. 지금 마우스, 내 옷,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싸고 싼 중국 물건을 많이 샀어요. 자,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흑자국이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 이런 거 얼마나 있어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거 많이 사죠. 뭐 사죠 미국에서? 구글 같은 거 이용하는 거, 유튜브 이런 거 미국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적자국이에요. 근데 이걸로 트럼프가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야, 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항상 흑자만 보잖아. 너는 우리나라 대상으로 이익만 보잖아. 넌 나빠. 너랑 나랑 뭔가 지금 우리 거래가 불공정해라고 하고서 지금 걸고 넘어가면서 이익을 점점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중국과 1차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또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무언가를 내놓아라라고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저도 이거 완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중국이 어떻게 협상 체결하고 우리나라한테 뭐를 하는지 봐야 합니다. 자, 여기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경우에 2016년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2019년 현재 원금 분할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치식으로 처음에 돈을 빌립니다. 거치식은요, 원금을 내지 않아요. 이자만 내요. 자, 이자만 내면은 조금만 내면 되겠죠. 원금을 10원도 안 내도 되니까. 근데 3년이 지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당연히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고 쓰여 있지만 제가 이제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원금 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원금 분할 상환을 30년 만기 이렇게 하면은 얼마 되진 않아요. 30년 만기면은 12개월씩 곱했을 때 원금을 360개월 이렇게 나누거든요. 360개월 맞나? 12개월.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한 달에 빌리는 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한국은 역사상 한 번도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는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초저금리, 지금 우리가 1몇 프로밖에 안 돼요. 1.75%입니다. 2019년 5월 현재 기준금리가 여기에서 오르는 충격을 경험해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너무 쥐꼬리만한 이자를 내다가 오를 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현재 금리가 2.25%에서 2.5%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75%로 선진국의 미국보다 낮죠. 역금리죠. 자, 이렇게 되면 자금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돈을 투자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투자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 미국은 2.5%고 한국은 1.75%일 때 여러분 같으면 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본 이자가 높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안 좋고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고 경기가 더 둔화되는 이유가 이런 거에도 있죠. 자, 미국보다 원래는 우리나라가 1% 정도가 높은 게 정상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이 2.5%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최소 3% 중반대는 가야지?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 자금도 좀 들어오고 와, 코리아 매력있다. 코리아에 좀 투자해보자라고 달러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금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참 다행인 거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 얘기를 또 뒤에 가서 설명을 이 책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핫머니 들어보셨어요? 핫머니의 정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투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단기 금리 차이, 환율 차이에서 이익을 얻는다. 환차익이라고 들어봤어요? 환율이 이제 앞으로 변동이 심한 그런 곳에 뭐 내가 돈을 좀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 뭐 달러를 투자한다. 엔화를 사야겠다. 위안화를 사두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얘기. 단기 금리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금리가 높은 국가가 있다면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환율도 함께 봐야 되니까. 이 핫머니가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앞으로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하는 동안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국가는 언제라도 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있죠. 신흥국들, 작은 나라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기준금리 인상할 때마다 정말 숨이 헐떡헐떡 할 수 있어요. 현재 핫머니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다녀오고 한 이유가 무역전쟁 시작하기 제가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쯤이었나? 무역전쟁 하고 있을 때 갔다 왔다. 네, 중국에 계속 가서 나도 핫머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돈 되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좀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니까 중국 공부도 좀 하고 중국도 갔다 오면서 뭐가 좋을까를 많이 보고 있었죠. 자, 중국이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본시장을 개방합니다. 중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살 수 있다든가 뭔가 외국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주식시장을 더 많이 개방한다거나 우리나라 IMF 때 주식 상당수와 알짜 부동산, 뭐 강남 빌딩 같은 것들이 상당수가 외국인 자본에 많이 넘어갔어요. 어떤 가격으로? 헐값으로. 반값도 안 되는 정말 허무한 가격으로 넘어갔어요. 지금도 외국인 소유 빌딩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거의 개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돈이 있고 투자를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핫머니가 돼서 중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IMF 때 뭐 똑같이 당했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뜻밖의 미래의 세계의 와일드카드라는 부분입니다. 자, 늘 강조하지만 미래 예측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확정된 것은 없다. 미래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하늘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는 미래래요. 우리가 원하는 미래죠. 금융위기 더 이상 겪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인생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98년 IMF 아빠 회사 그만두셨죠 그때?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저 펀드 쫄딱 망하고 집도 없는데 집값은 막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난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 안 하면 바보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자, 근데 만약에요.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5년 정도 연기되는 게 아니라 다음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최소 20년,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와, 금융위기가 앞으로 뭐 이번에 넘어가면 20, 30년 동안 안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20, 30년 동안 그냥 그리고 침체된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거품이 확 생겨야 뭐 꺼질 거 아니에요. 이게 20, 30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 성장이 확 일어났다가 뭐 그렇게 꺼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앞으로 그러면 20, 30년 내에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을 조건 뭐가 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고 다시 차이메리카의 시내로 되돌아간다. 차이메리카는 뭐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나요? 미중 금융 전쟁이 멈추어서 중국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아시아 위기의 진행이 멈춘다. 미국과 유럽의
자산 시장이 재조정 없이 상승세를 유지한다. 계속 그냥 오르기만 한다? 조정 없이? 그리고 2019년 이후 미국의 경제 속도가, 성장 속도가 완만하게 하락하며 안정세를 오랫동안 지속한다. 지금 성장을 급속도로 하는 걸 멈춘 거는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올리면 힘들다라는 뜻이죠. 기업과 가게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3% 미만에 정지한다. 요 한 가지 조건이 지금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2.75%, 아니다, 2.25에서 2.3인데, 뭐, 당분간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올해 한 차례 정도 더 올려도 3%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조건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는 어떤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3% 미만에서 정지한다. 적어도 2019년 말까지 굉장히 배팅을 할 수 있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가 됐어요. 이 책이 나왔을 때는 2019년도 2월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10년 이상 완만한 회복을 지속한다. 이런 조건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20년간, 30년간 금융위기가 급속한 어떤 충격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예요. 시나리오가, 세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미국의 금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일 경우, 그러니까 많이 올리기로 했다가 한 번만 올리겠다. 이거는 뭐냐면 경기가 별로 안 좋아. 우리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훅 꺼지죠.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금리는 투자했을 때 최소한의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2019년 5월 9일 현재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하루 동안 무려 3%가량이나 코스피 지수가 빠졌어요. 왜? 미국이 안 좋고 금리를 안 올릴 건데 우리나라에 좋을 게 없죠. 우리나라 개인은 좋겠죠. 아, 이자를 많이 낼 뻔했는데 이자를 많이 안 내네? 뭐 이런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00대입니다. 2100이면 여러분 거의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그 수준이에요. 10년 전. 11년 전. 어쨌든 이 시나리오에서 주의 깊게 돼야 될 반전. 연준이 1회 이상 시나리오로 가더라도요. 2019년 3월에서 6월 사이, 지금 이때죠.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을 둘러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트럼프가 미국 경제의 하락 속도를 늦추거나 단기적 재상승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가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면서 투자 시장과 실물 경제에 호재를 마련해 줄 경우다. 이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숨통이 트인대요. 중국이 안 좋으면요,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피해를 보고 막 축소가 될수록 우리나라 같이 지금 어렵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빨리 좋아지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요, 숨통이 트여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은 다시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 부분을 한 이유는 저는 그냥 여기에 조금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2019년, 2020년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사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탁 캐치해서 아, 이거야 라고 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의 어떤 희망상 주관일 수도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그럼 다가오는 최고의 기회, 인생에서 한두 번 찾아올 이런 글로벌 투자 기회가 열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사야 하나래요. 핵심은 망하지 않을 투자 대상을 골라 사는 것이다. 자, 필자는 국가를 사라고 권한다라고 합니다. 국가는 지구상에서 망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애플이나 구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다. 삼성이나 현대, 기아차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다.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필자가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 대상 국가는 미국, 중국, 인도다. 이들 국가를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국가의 주가 지수, 즉 인덱스를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런 분야를 인덱스 투자 같은 거 안 해봤으니까 그냥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냥 요약을 해준 게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하라고 해서 그냥 제가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인구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부동산 이야기도 엄청 많아요. 뭐 일본처럼 폭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본은 어땠는가, 이 책을 아마 리뷰를 하려면 제가 365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요거 제가 하나 빼먹었다. 요 페이지 한 번만 하고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416페이지에 요런 게 나와 있어요. 한국 부동산 버블기와 주식시장 상승기 해서 요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그래프.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이런 거 되게 약하고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쉽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올라갈 때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낮은 금리와 이자가 점점 떨어질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1억을 빌릴 때 50만 원씩 이자를 내던 사람이 이자가 한 3% 되니까 한 20 몇만 원만 내면 되네? 와, 이자 싸다 하고 돈을 더 빌리게 되는 거죠. 자, 낮은 금리가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을 부추깁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강남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버블기와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가 겹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돈은 풍부해서 시장에 돈은 많아서 돈의 가치는 하락했지만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소득의 불균등 분배가 더 커지고 있다. 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냥 돈 자체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 그대로죠. 자, 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월급이 물가만큼 오르지는 않아요. 그런 말 있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졌어요. 금리가 낮아지고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돈이 갈 곳은 부자의 지갑과 뭐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한테 갈 수 있겠죠? 월급쟁이한테는 갈 수가 없어요. 월급이 그대로니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일 뿐이다. 주식을 사고 파는 영역과 부동산을 사고 파는 영역은 돈이 많이 돌 수 있어요. 월급쟁이 지갑은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소득 불균등 분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걸 염려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긴 한 거죠. 돈을 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 이것이 경제 지표와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동산 시장의 다른 이유래요. 경제는 너무 안 좋은데 왜 집값이 왜 오르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거는 낮은 금리와 유동성이라는 측면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소득과 이런 물가 상승률이 불균등 분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오래된 집, 헌집, 입지가 안 좋은 집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안 오르고 절대 안 오르고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집, 사업하는 사람, 연예인,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입지가 좋고 새 것이고 뭐 한강이 막 보이고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들 사는 지역은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불균등 분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금융위기 때 부동산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은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서 소득이 안정적인 지역.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와도 월급이 떨어지거나 변동이 없는 특수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얼핏 봤을 때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정말 안 좋은 이야기도 많고 막 무섭고 이래요.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를 아까 말했듯이 4% 이상 올렸을 때 시나리오들, 최악의 시나리오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지를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다룬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은 금리가 2.5% 수준이고 올해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올려봐야 한 차례 정도 올릴 수 있겠죠. 지금 벌써
5월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리뷰해달라고 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좋은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허상이고 오지 않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살면서 그냥 공부하고 책 읽고 기사 이렇게 보면서 세상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돼요.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